강사님들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신뢰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이 생기면 오히려 강사님들이 말하는 걸 되게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고 저건 아닌데 내가 분석해봤을 때 저건 아닌데 이런 힘이 생기면서 오히려 강사님들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국 공무원 이제 2관왕, 네.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되셨는데 과목별 공부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어부터 한번. 네,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과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서 문법, 그 다음에 뭐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 한자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의 영역은 좀 접근하는 방식들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두고 그 목차를 가지고 계속 아웃풋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 때 내가 지금 그냥 풀고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 목차 중에 어떤 부분이 많이 빈출이 되는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목차랑 기출문제랑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했을 때 빠르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1회독을 빠르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서 기출문제랑 그 강사님이 했던 그 목차를 계속 연결 지어가는 식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다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문법 볼 때 처음에 막 거의 외울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렇게는 하진 않았고 이게 사실 문제를 어쨌든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안에서 개념을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제가 1년, 2년 이렇게 했었는데 1년 차 때는 그냥 진짜 다 외우려고 했었다가 막상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1년차 때 겪고 2년차 때는 그렇게 이제 안 하고 목차랑 그 문제 위주로 많이 좀 봤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목차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쵸.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의문론이라고 했을 때 의문론 안에는 크게 뭐 3가지가 있다. 이래서 뭐 최소 대립상, 그 다음에 뭐 의문 변동? 이래서 의문 변동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했고 의문 변동에서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서도 거기서 문제가 어디까지 출제되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 구성 정도는 조금 외울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 나오는지 맞춰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차를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되게 빠르게 떠올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많이 체감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문법은 저는 목차를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문법은 독학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듣는데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듣고 나서 뭔가 알 듯 말 듯하다. 이거는 문제 풀어도 계속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목차를 외우는 게 하나의 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안에도 또 다양하게 있어요.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 시가, 그다음 고전 산문 이렇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4가지의 영역도 저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냐면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어떤 게 나올지가 조금 감을 잡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응할 때는 문학 작품을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대응력을 좀 기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대응력.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산문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출을 다 뽑아놓고 그것만 계속 이렇게 쭉 그것만 봤었거든요. 그것만 본다는 게 어떤 한 종류만 계속 본다는 건가요? 현대시는 현대시끼리 이런 식으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선지에서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풀 수 있겠다 이런 감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영역은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출 풀 때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선지라든지 그 어떤 지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면 풀 수 있다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그렇게 시만 쭉 풀고 산문만 쭉 풀고 하면서 느꼈던 건 선지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혼자 신기하다 이런 그런 희열을 좀 느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다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각들이 길러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생 이윤규가 갑자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소영님 제가 학원 다녀보니까 다 그렇게 강사님들 분석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 그냥 들으면 되지 않나요? 그거 꼭 직접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1년차 때는. 근데 사실 강의를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오는 지식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걸 분석을 해서 내 걸로 활용을 하면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문제를 풀 때 앞으로 확신이 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강사님들이 많이 들으면 그렇구나 이러면서도 동시에 불안함이 맞을까? 이런 불안함이 되게 생겼다면 직접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직접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함이 생겼다면 이제 직접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구나를 아는 순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확신이 좀 들면서 문제를 되게 자신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검증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엄청난 자신감 그다음 내가 뭔가 확인해봤다는 안도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요만큼 나오네. 근데 이 정도 감감이 풀 수 있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 나오면은 뭐 괜찮아. 왜냐면 이거를 만약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막 보면은 분명히 그냥 구급 시험 준비하시고 이런데 막 어디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뭐 양을 진짜 이만큼 늘려가지고 이게 뭐 출제될 것 같은 범위라든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많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학까지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학 안에서도 고전 시간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고전 시간은 주제별로 저는 암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면 주제랑 묶여서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런 강사님의 강의를 찾아 들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신 강사님들이 있나요? 네, 고전 시가를 딱 주제별로 묶어놓고 그거를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님이 계셔서 이거 되게 강의 좋다 이래서 막 그런 강의를 듣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네. 나에게 진짜 내가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맞아. 선택을 하면서 이거 되게 좋다.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싶은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좋아요. 고전은 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셨고 네네네. 비문학은 어떻게 좀 하셨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되게 약점이에요. 비문학을 그렇게 수능 때도 그렇게 잘 못했었던 부분인데 비문학에서도 영역이 좀 저는 나뉜다고 생각해요. 비문학이 20문제 중에 10문제가 비문학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쉽게 뭐 담화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뭐 철수영일에서 이렇게 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거가 나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추론을 요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추론으로만 해서 기출별로 쭉 풀고 담화도 담화대로 쭉 푸는데 담화는 되게 쉽게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는 내가 크게 힘을 들일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추론을 요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왜 오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돼서 국가직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부정적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문학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누고 그냥 했는데 예를 들어 담화 같은 거는 사실 뭐 엄청난 난이도를 갖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진짜 틀리는 뭐 추론을 많이 틀린다 그러면은 그 하나가 비문학에 대한 나의 인사 오염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비문학 못하나 봐. 너무 어려워. 근데 추론 안에서도 또 난이도가 좀 나눠지고 유형도 좀 나눠지고 세분화를 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형화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변호사님도 이제 딱 20문제 풀 때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뒤로 맞아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10문제가 다 그냥 추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론을 요하는 문제를 제일 뒤로 담화론 이런 거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비문학 문제는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유형화를 시켜서 푸니까 문제를 풀 때 속도도 올라가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도 이렇게 유형화를 시킬 수 있구나를 많이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장수생 윤규 또는 초시생 처음 치는 윤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소영님, 저는 지금 봐도 유형이 잘 안 나눠집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혹시 그렇게 좀 유형화를 하는 습관이 드셨나요? 이렇게 만약에 아니면 내가 지금 유형화를 시도할 때 뭔가 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혹시 대답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도 이제 유형화를 시킨 게 한 불과 4개월 그래도 되게 짧은데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똑같은 방식대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찍은 영상을 하나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뽑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유형화를 시키고 분석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밥 먹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4개월 전부터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조금 나만 만족시키는 공부였던 것 같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때 이제 인쇄소 가서 전체 기출 2007년 거부터 2021년 거까지 다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그때부터 한번 나만의 어떤 분석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 내가 내 기출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형화가 처음에 되게 힘들겠지만 일단 문법, 문학 이렇게는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학 이런 거 안에서도 하나씩 조금씩 나누다 보면 아마 그렇게 하면서 또 뭐 비문학만 쭉 보고 문학만 쭉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바로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또 전년도에 준비하셨던 말하자면 좀 퍼즐을 뒤집는 작업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를 유형화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됐겠네요. 네, 처음부터 당장 초입에 뭔가 자기가 스스로 유형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부터 해보면 금방 빠르게 합격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2명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지금 하면 무조건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기준 뭐 어차피 학원 가면 다 분석돼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다 뽑아봐야 되나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냐. 그 시간에 그냥 내가 몇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확실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사님들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신뢰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이 생기면 오히려 강사님들이 말하는 걸 되게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고 저건 아닌데 내가 분석해봤을 때 저건 아닌데 이런 힘이 생기면서 오히려 강사님들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강사님이 실력이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마다 기출을 보거나 내가 시험 칠 때 알고리즘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요 한 직렬 시험만 하진 않거든요. 다양하게 하다 보면 기억이 좀 혼동될 수도 있고 중요도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치는 직렬에 우리 시험은 감이 딱 생겨야 되는데 그게 강사님 말만 듣고 약간 저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VR만 가지고 운전하면 실제 차에 나갔을 때 운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만 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 차이가 내가 뭔가를 보고 만족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들어도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댓글 같은 것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변호사님 얘기 듣고 진짜 기출 다 뽑아서 다 오려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분이 왜냐면 이 동그라미 치고 또 풀고 이런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모으고 이번 분류가 좀 아닌가 다시 모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감이 딱 생겼대요. 요만큼만 나오고 요 유형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실천하시는 분들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저는 이관왕 또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좀 강하게 들어요. 꼭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니까 해보시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다음 한자하고 사자성어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바탕으로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뭐 다음 중 이 단어의 뜻하는 것을 적절한 한자성어는 이렇게 나오고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4가지를 그냥 다 암기를 하는 식으로 선지는 다 암기하는 식으로 전체를요? 네네. 목적이 그러니까 있으셨어요? 사자성어와 그냥 뭐 호사구팽, 이심전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뜻을 그냥 계속 보는 보고 받아들이려고. 네, 왜냐하면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많이 요즘 경향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기출 정도 범위 안에서만 보면 되겠다 해서 봤었고 실제로 그냥 저희 직렬
시험들의 기출만 그렇게 보고 하니까 이 안에서 다 해결되네?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성어를 외울 때는 엄청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읽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뜻은 이거, 이 뜻은 이거 이러면서 그렇게 읽다가 막판이 되면서 가리면서 아웃풋을 해보는 해보시고. 네,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한자성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저한테는. 원래 한자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원래 않죠. 원래 뭐 자격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한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출 문제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봐서 그래서 기출에서 만약에 어떤 단어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틀린 단어 위에 빨간 줄을 그으면서 그럼 맞는 단어는 뭘까를 계속 떠올리는 연습들을 많이 부다시고. 했었어요. 네네. 틀린 거 윗줄, 뭐 맞는 거 밑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맞는 거는 아래 파란 줄로 틀린 건 위에 빨간 줄로 이렇게 그으면서 맞는 거는 눈으로 보면서 틀린 거를 계속 떠올리는 연습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도 마찬가지로 기출 안에서 되게 이렇게 돌고 도는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2년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선지 중에 2개는 기출로 나왔는데 나머지 2개는 약간 기출에서 많이 보진 못했던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기출을 보면 100% 맞을 수 있다 이건 아닌데 기출을 보면 그 가려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4개 중에 2개는 이거는 맞다 이러면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확률이 50%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다 해야겠다 이런 것보단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고쳐내는 식으로 약간 가볍게 해나가면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진짜 우리가 이 아까 국어라는 과목이 한 세부적으로 보면 4개가 서로 이질적인 게 뭉쳐져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예를 들어서 현대 문학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맞추기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근데 막 뭐 사자성어를 한지 한자에 집중하고 이러버리면은 거기 나오는 거에 비해서 소출이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그냥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률을 높인다는 네. 의미. 그냥 윗줄 밑줄 긋는 것도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 방법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잘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틀린 부분 윗줄 그어놓으면은 이렇게 쭉 보다가 틀린 부분에서 잠시 멈춰야 돼요. 멈춰야 생각하고 맞는 부분 보셔야 머리가 돌아가고 아웃풋이 또 되니까 유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